1995년 3월 18일 춘천의 마지막 수업 종이 울렸습니다. 세 소녀 지우, 혜운, 민정, 은 서로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나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며 미래 전망대에서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세 소녀 중 누구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춘천 전역이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나서며 시민들이 거리와 산 강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세 소녀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 수미, 당시 32세의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년 동안 매일같이 학교 앞 벤치에 앉아 딸이 걸어올 그 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경찰이 포기하라 해도, 세상이 잊어버려도 그녀만은 믿었습니다. 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정확히 22년 후 새벽 2시 47분 침묵을 깨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춘천을 떠난 적이 없어요. 산정로 483번지 그 집 지하실에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이 말은 춘천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지하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22년 동안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익명의 제보자는 왜 지금에서야 입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1995년 3월 18일 춘천의 마지막 수업종이 울렸을 때 아무도 그날이 세 소녀의 마지막 날이 될 줄 몰랐다. 의아모가 내려다 보이는 춘천 여자고등학교의 오래된 벽돌 건물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올 때 지우, 혜운, 민정은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산울림처럼 퍼져나갔지만 그 웃음이 영원히 메아리로만 남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수미는 그날 저녁 6시부터 딸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7시가 되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거라 추측했다. 8시가 지나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9시가 되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자정이 지나도록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야 지우야. 수미의 목소리가 춘천의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맨발로 뛰어나가 동네를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을 본 이웃들은 서둘러 문을 닫았다. 관기 어린 어머니의 절규는 그들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이와 민정이의 부모들도 같은 공포를 맛보았다. 집에 어머니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났을 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한 직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인 박 선생은 안경을 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아이들이 미래 약속 전 망대에 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했어요. 졸업사진 말고 친구들끼리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미래 약속 전망대. 춘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장소였다. 의암호 뒤편 소양강 너머 숨겨진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정제선는 춘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벚꽃이 만발하는 4월이면 연인들과 친구들이 모여 세계 종이에 소원을 적어 나뭇가지에 매달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울창한 소나무 숲을 20분 이상 걸어야 했고 길이 험해 혼자 가기에는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 경찰 수색이 시작되었다. 춘천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의암호 수중 수색대가 동원되었고 소방서 구조대가 산을 바라띠 뒤졌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고 지역 방송국이 특별 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세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였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과장의 차가운 선언이 떨어졌을 때 수미의 세상이 무너졌다. 요즘 아이들은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지나면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어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경찰의 수사도 형식적이 되었다. 춘천 사람들은 서서히 그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수미는 잊을 수 없었다. 아니, 잊지 않기로 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5년 32세의 어린 나이에 호르머니가 된 수미에게 지우는 세상의 전부였다. 지우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수미는 딸의 방문이를 바꾸지 않았다. 소파에 걸쳐둔 지우의 교복 재킷을 빨지 않았다. 그리고 지우가 직접 골라서 달았던 하늘색 꽃무늬 커튼도 그대로 두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수미는 학교 정문 앞 돌벤치에 앉았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우의 모습을 찾았다. 점심시간이면 급식실 앞을 서성였고 학교 시간이면 다시 정문 앞 벤치로 돌아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수미는 그 자리를 지켰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불쌍한 수미 씨, 정신이 나간 것 같아.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시선이 바뀌었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5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미친 여자야. 아이들이 무서워해. 경찰서에 찾아가는 수미를 보는 경찰들의 눈빛도 차가워졌다. 또 왔네. 무슨 새로운 단서라도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형식적인 대답만 반복될 뿐이었다. 수사 파일은 먼지가 쌓인 채 창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경찰서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말했다.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봤어요. 새 아이가 그냥 증발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2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3월 18일 정확히 22년 전 지우가 사라진 바로 그날 춘천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새벽 2시 47분이었다. 여보세요. 춘천 경찰서입니다. 세로스 여보세요. 산산정로 483. 그 집 지하실을 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하지만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였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누구세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춘천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다음 날 아침 춘천 경찰서는 22년 만에 다시 움직였다. 산정로 48세 번지 2001년 화재로 부분 소실된 후 폐가로 방치된 2층 한옥이었다. 집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도 없어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수미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그 자리로 달려갔다. 22년 동안 한 번도 놓쳐본 적 없는 희망의 끈을 다시 한 번 꽉 움켜쥐며 폐가의 뒤뜰에서 지하실로 이어지는 낡은 나무 계단이 발견되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나오는 음습한 공기 속에서 경찰들이 후작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갈하게 개어진 새펄의 교복이었다. 춘천여고, 동복, 회색 치마와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곤색 카디건.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것처럼 곰팡이 하나 피지 않은 채로 나무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작고 낡은 파란색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읽지 마세요. 엄마만. 수미의 손이 떨렸다. 그 글씨체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매일 밤 숙제를 검사해주며 봐왔던 22년 전, 그날까지도 냉장고에 붙여둔 쇼핑 메모지에 적힌 바로 지우의 글씨였다.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수미의 눈에서 22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1995년 3월 17일. 지우가 사라지기 바로 하루 전이었다. 오늘 혜운이가 말했어. 내일 우리 3명이서 미래 약속 전방대에 가서 사진을 찍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각자 다른 길을 갈 텐데 추억은 영원히 남겨두고 싶다고.
나도 그 말에 동감했어. 엄마, 내일 조금 늦을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항상 엄마에게 돌아갈 거야. 수미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딸의 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22년 동안 매일 밤 지우의 방 창문에서 바람에 흔들리던 하늘색 꽃무늬 커튼이 떠올랐다. 마치 딸이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던 그 커튼이 1995년 3월 18일 토요일 아침 6시 30분 지우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에서 깼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하늘색 꽃무늬 커튼을 투과하며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우는 베개 밑에서 작은 파란색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시작한 일기 쓰기는 이제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어 있었다. 1995년 3월 18일 토요일 오늘 드디어 혜운이 민정이와 함께 미래 약속 전망대에 간다. 어제부터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왔다. 새로 산 후지 필름 카메라로 우리 세 명의 마지막 고의 추억을 남기고 싶다. 엄마는 늦을까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 해지기 전에는 꼭 집에 돌아올 거야. 엄마 사랑해요. 지우는 일기장을 다시 베개 밑에 숨기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엄마가 아직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청 청소 일을 하러 가야 했지만 토요일만큼은 조금 더 잘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다.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길이 다가올 때마다 엄마가 우울해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지우는 작은 정성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오전 8시 순미가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미역국 냄새 잠에서 깼다. 지우야, 벌써 일어났니?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다. 엄마, 미역국 끓였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늦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어디 가는데? 위험한 곳은 아니지? 미래, 약속 전망대요. 거기서 사진 찍고 올 거예요. 해지기 전에는 꼭 돌아올게요. 그날 오전 10시 춘천여고 정문 앞에서 세 소녀가 만났다. 지우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가죽 가방에 후지필름 일회용 카메라와 간식 그리고 비상용 동전을 넣어왔다. 혜운이는 언니에게 빌린 워크맨과 테이프를 가져왔고 민정이는 어머니가 쏴준 김밥과 음료수를 준비했다. 와, 지우야, 카메라 진짜 새 거네. 혜운이가 지우의 카메라를 보며 신나게 말했다. 응, 어제 명동거리에서 샀어. 24컷짜리야. 우리 사진 예쁘게 많이 찍자. 민정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친구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미래 약속 전망대로 가는 길은 시내버스를 타고 의암호 근처에서 내린 후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세 소녀는 101번 버스에 올라 맨 뒤 자리에 앉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의암호의 맑은 물빛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있느니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가슴이 벅찼다. 야, 근데 그 전망대까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 거야?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20분 정도? 길이 좀 험하긴 한데 우리 셋이 함께면 괜찮을 거야? 혜운이가 자신만만하게 답했다. 지우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다. 좋은 추억을 만들려면 조금의 모험도 필요한 법이야. 오후 12시 30분 세 소녀는 의암호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다. 점심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지우는 카메라를 꺼내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사진을 찍었다. 의암호를 배경으로 한 단체 사진이었다. 이 사진 나중에 현상하면 액자에 넣어서 내 방에 걸어둘 거야. 지우가 상상하며 말하자 혜운이와 민정이도 웃으며 동의했다. 산길로 접어들기 전 세 소녀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물과 과자를 더 샀다. 가게 할머니가 말했다. 얘들아 산에 혼자 가는 거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 혜우이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셋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지우는 앞장서서 길을 찾아갔다.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자주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15분 정도 올라갔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뒤를 돌아보니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걸어오고 있었다. 평범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민정이가 지우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저 아저씨가 계속 우리 뒤에 있는 것 같은데. 혜운이도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냥 등산하는 사람이겠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5분 후 그 남자가 새 소녀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학생들. 혹시 미래 약속, 전망대 가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어딘가 어두웠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저도 그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 가시기에는 길이 위험해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민정이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걸어갈 거예요. 혜운이도 불안한 표정으로 친구들 가까이 붙었다. 하지만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길이 정말 험했고 친구들도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계속 설득했다. 저기 보세요. 길이 더 갈아져요. 학생들 신발로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제 차는 바로 저 아래 주차되어 있어요. 5분이면 전망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지우는 친구들을 바라봤다. 민정이는 여전히 불안해했고 혜운이도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길이 정말 험해 보였고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우는 남을 의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아버지가 항상 사람을 믿는 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지우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정말 5분이면 갈 수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도 딸이 있어서 학생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 말에 지우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민정이가 지우의 팔을 잡아당겼다. 지우야, 그냥 걸어가자. 이상해. 하지만 지우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아저씨도 딸이 있다고 하시잖아.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니까 뭔 일이 있겠어? 혜운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5분이면 되는 거지?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약속드려요. 바로 데려다 드릴게요. 새 소녀는 남자를 따라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때도 몰랐다. 그 결정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카메라 끈이 나뭇가지에 걸려 끊어졌을 때도 그저 괜찮다.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쓸 수 없었다. 아니, 쓸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쓴 일기의 문장이 그녀의 뇌리에 계속 맴돌았다. 혜운이가 차에 타기 싫어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했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거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엄마를 향한 미안함과 친구들을 향한 죄책감이 지우의 마음을 짓눌렀다. 순미가 매일 밤 기다렸던 딸의 엄마 나왔어요. 인사는 그날 이후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늘색 꽃무늬 커튼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빈방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3월 19일 일요일 오전 춘천경찰서 지하 증거보관실에서 22년 만에 꺼내진 상자들이 회의실 탁자 위에 늘어서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파일들과 함께 발견된 지우의 파란색 일기장은 이제 중요한 증거품이 되어 있었다.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기며 딸의 마지막 순간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엄마, 동현이, 오빠가 또 왔어요.
요즘 너무 자주 와서 좀 부담스러워요. 1995년 1월 15일자 일기였다. 수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동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22년 전에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동현, 지우보다 2살 많은 아파트 위층에 살던 소년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해버린 후 고모 집에서 자라고 있던 아이였다. 고모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웠고 동현은 사실상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수미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자주 밥을 해주고 숙제도 봐주었다. 지우가 초등학교 6학년, 동현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동현아 배고프지? 우리 지우랑 같이 저녁 먹어라. 순미의 작은 식탁에는 늘 동현이의 자리가 있었다. 동현은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점차 수미를 엄마처럼 따랐다. 이모,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어느 날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수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동현이 엄마라고 불러도 좋아. 남편을 잃고 혼자 지우를 키우던 수미에게 동현은 아들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일기를 더 읽어가며 수미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동현이 오빠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숙제를 같이 하는데 자꾸 제 손을 만지려고 해요. 불편해요. 1995년 2월 3일자 일기였다. 오늘 동현이 오빠가 고백했어요. 저를 좋아한다고. 저는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해요. 거절했더니 화를 내면서 갔어요.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동희 오빠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2월 14일 밸런타인 데이 일기였다. 수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딸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다. 동현이 오빠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저를 누나로 생각하겠다고. 하지만 눈빛이 여전히 이상해요. 무서워요. 2월 20일자 일기. 동현이 오빠가 자꾸 제 친구들에 대해 물어봐요. 혜운이랑 민정이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이상해져요. 질투하는 것 같아요. 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냐고. 자기와는 왜 시간을 안 보내냐고. 점점 무서워져요. 3월 5일자 일기. 마지막 일기는 3월 17일 실종 하루 전이었다. 동현이 오빠가 내일 우리가 미래 약속 전망대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분명히 친구들한테만 말했는데 오빠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웃으면서 말하는 걸까요? 소름 끼쳐요. 순미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22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동현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던 것, 지우가 나간 후 계속 창문 쪽을 바라보며 서성거렸던 것, 그리고 지우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 지우는 꼭 돌아올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이상한 확신. 수사팀장이 수미에게 말했다. 이동현 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수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동현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이였다.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그 아이는 늘 외로워했어요. 가족에 대한 갈망이 유난히 강했어요.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한테 자꾸 진짜 엄마 같다. 이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불쌍해서 더 잘해줬는데 수미는 동현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일들을 떠올렸다. 지우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동현과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을, 동현이 지우에게 선물을 자주 주려고 했던 것, 지우가 다른 친구들과 놀면 질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던 것, 동현이가 지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수미가 고백했다. 하지만 그냥 형이 동생을 아끼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 감정일 줄은. 수사팀은 즉시 이동현의 현재 거주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39세로 춘천 시내에서 치킨 배달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결혼 경력도 없었고 22년 동안 춘천을 떠난 적도 없었다. 오후 3시 춘천경찰서에 이동현이 출석했다. 22년 만에 다시 본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어딘가 어둡고 불안정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이모. 동현이 수미를 보며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수미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2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이모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것이 기이했다. 동현남 아이야, 순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가, 우리 지우가 어디 있는지 아니? 동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사관이 질문했다. 1995년 3월 18일 지우와 친구들이 실종된 그날 당신은 뭘 하고 있었나요? 집에 있었어요. 고모랑 TV를 봤어요. 동현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다. 그날 지우가 미래 약속, 전망대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동현이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미는 지우의 일기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동현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순미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다. 지우 일기에다 적혀 있어. 네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조심하라고 했다고.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일기를 찾으셨구나. 그 말에 수사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치 자신이 일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현아, 수미가 동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엄마라고 불렀잖아. 나를 엄마라고.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 우리 지우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동현이 고개를 들어 수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모,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지우를 찾고 싶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수미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남자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춘천경찰서 수사팀은 산정로 483번지로 향했다. 동현의 신문에서 얻어낸 단서는 많지 않았지만 익명의 제보 전화가 구체적으로 그 주소를 언급한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수미는 경찰차 뒷좌석에서 22년간 품어온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산정로는 춘천 구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였다. 1970년대에 조성되니 지역은 대부분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도시 개발로 인해 하나 둘씩 아파트로 재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483번지에 도착했을 때 수사팀이 본 것은 을신년스러운 2층 한옥이었다. 아우, 집이 맞나요? 수사팀장이 지적부를 확인하며 물었다. 집은 16년 전인 2001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부분적으로 소실된 상태였다. 2층 오른쪽 부분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대문은 녹일어 반쯤 부서진 상태였다. 집주인이 누구였죠? 수사관이 물었다. 박영수 씨라는 분이었는데 2001년 화재 사고 직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설명했다. 수미는 그 집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22년 전 지우가 실종되었을 때 이 동네까지 와서 찾아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집이 그냥 평범한 주택으로 보였었다. 지금 보니 뭔가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춘천시 재산 관리과 직원이 서류를 뒤지며 말했다.
이 집이 2001년 이후로 전기와 수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매년 최소한의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수사팀장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누군가 이 집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전기와 수도를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2016년까지 말이죠.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폐가로 알려지니 집에 누군가 16년 동안 드나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사용량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정기적이지만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이었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수미가 물었다. 그게 집주인이 돌아가신 후에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열쇠가 한 개 없어져 있어요. 언제 없어진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수사팀은 즉시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화재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을린 벽과 천장, 부서진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닥은 비교적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 것 같았다. 여기 봐요. 한 수사관이 부엌 쪽에서 소리쳤다. 부엌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와 생수병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제조 일자를 확인해 보니 2016년 것들이었다. 분명히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일부가 무너져 있어 위험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나무 판자로 임시 보수를 한 흔적이 있었다. 2층에 도착하자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방 하나가 있었다. 문을 열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방 안에는 1995년도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 달력에 3월 18일에는 빨간 볼펜으로 큰 X가 되어 있었다. 바로 지우와 친구들이 실종된 그날이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촛불과 성냥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이었다. 지우, 혜운, 민정의 사진이 수십 장 붙어 있었는데 모두 몰래 찍은 것 같았다. 학교에서, 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들이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그들을 스토킹해 왔던 것 같았다. 수미는 그 사진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자신의 딸이 그런 식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이 미친놈이 우리 지우를 이모. 진정하세요. 수사관이 수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수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 수사관이 벽 쪽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기 뭔가 숨겨진 것 같은데요. 벽지 일부가 다른 곳과 다르게 새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벽지를 뜯어내자 작은 구멍이 나타났다. 그 안에서 비닐, 봉지에 쌓인 물건이 나왔다. 그것은 또 다른 일기장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것이 아니라 표지에 이동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1월 1일 새해다. 올해는 지우와 가족이 되고 싶다. 진짜 가족, 이모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되어주길 바란다. 지우도 나를 오빠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봐주길 바란다. 일기의 내용은 점점 심각해졌다. 동현의 지우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에서 집착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2월 14일 지우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지우는 나를 오빠로만 본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운명이다. 2월 28일 지우가 나를 피한다. 혜운이와 민정이 때문이다. 그 애들이 지우를 내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없애버리고 싶다. 3월 15일 지우와 친구들이 미래 약속 전 망대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회다.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수미는 일기를 읽으며 몸서리쳤다. 동현이 자신이 믿고 아끼던 아이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처럼 키운 아이가 딸을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지아씨를 찾아야 해요. 수사팀장이 말했다. 익명의 제보에서 지아씨를
언급했잖아요. 집 전체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1층 마루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구석에 작은 나무 덮개가 있었다. 덮개를 열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다.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작은 지하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약 1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한쪽 벽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감옥 같았다. 바닥에는 낡은 다마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엄마 집에 가고 싶어라고 손톱으로 긁어서 쓴 글씨가 있었다. 수미는 그 글씨를 보며 주저앉았다. 딸의 필체였다. 지우가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22년 동안 자신이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이 어둡고 차가운 지하실에 있었던 것이다. 지우야, 우리 지우야. 수미의 울음소리가 지하실에 메이쳤다. 22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하실 구석에서는 세 벌의 교복이 발견되었다. 정갈하게 개어진 채로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우의 파란색 일기장과 함께 또 다른 물건이 있었다. 작은 거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일기장. 동현의 진짜 일기장이었다. 2017년 3월 20일 오후 2시 춘천경찰서 조사실에서 발견된 동현의 진짜 일기장이 펼쳐졌다. 거울 뒤에 숨겨져 있더니 일기장은 1995년 3월 18일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바로 새 소녀가 실종된 그날부터였다. 수사팀과 수미는 숨을 죽이며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1995년 3월 18일 드디어 해냈다. 지우와 친구들을 데려왔다.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 동현의 일기는 차가운 계산과 뒤틀린 사랑이 뒤섞인 관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구조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왜곡된 신념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3월 19일 아이들이 울고 있다. 특히 민정이가 심하다. 하지만 곧 이해할 거다.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박컴해. 여기가 안전해. 수미는 일기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딸이 그 차가운 지하실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자신을 찾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22년 전 그날 자신은 딸을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딸은 그 어둠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3월 20일 지우가 나에게 말했다. 동현이 오빠 엄마가 걱정할 거야. 집에 보내줘. 하지만 나는 이제 그의 가족이다. 이모도 나를 아들처럼 사랑했잖아. 지우도 곧 이해할 거야. 동현의 일기에는 그의 뒤틀린 가족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받지 못한 사랑,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는 절망적인 갈망이 모든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린 것이었다. 3월 22일 혜운이가 계속 도망치려고 한다. 오늘 철창에 부딪혀서 이마를 다쳤다. 피가 많이 났다. 지우가 울면서 혜운이를 돌봐주고 있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위로 올라가서 약을 가져와야 한다. 동현은 그들을 감금했으면서도 자신이 보호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이 다치면 걱정하고 약을 가져다주고 음식을 챙겨주면서도 자유는 주지 않았다. 사랑과 폭력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3월 25일 민정이가 많이 아프다. 열이 나고 계속 토한다. 무서워서 떨고 있다. 지우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울면서 부탁한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헤어질지도 모른다. 수사관이 일기를 읽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 사람은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었네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수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팠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야. 이 미친놈이. 3월 30일 지우가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 오빠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오빠를 좋아해. 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사랑이 아니라 가족을 원한다. 진짜 가족을. 동현의 가족에 대한 갈망은 병적이었다. 그는 사랑과 소유를 구분하지 못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 그의 일기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어릴 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아빠도 일찍 죽었다. 고모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모는 달랐다. 나를 아들이라고 했다. 지우도 내 여동생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지우는 나를 거부하는 걸까? 일기를 더 읽어가며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혜운이의 부상이 악화되고 민정이의 건강도 나빠졌으며 지우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다. 4월 3일 혜운이가 의식을 잃었다. 이마, 상처가 덧났다. 지우가 울면서 내게 매달린다. 제발 병원에 데려가줘. 혜운이가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4월 5일 민정이도 계속 아프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다. 지우가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오빠도 살인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할 뿐이다. 수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딸이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만 읽어줘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수사관은 계속해서 읽어야 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기 때문이다. 4월 10일 혜운이가 죽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우가 미친 것처럼 울고 있다. 민정이는 의식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4월 12일 민정이도 죽었다. 지우 혼자 남았다. 지우가 나를 보는 눈빛이 무섭다. 증화, 공포가 섞여 있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동현의 일기는 이 시점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는 사라지고 공포와 후회만이 남았다. 4월 15일 지우가 말을 하지 않는다. 며칠째 음식도 거의 먹지 않는다. 친구들의 시체 옆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4월 20일 지우가 나에게 말했다. 오빠 나도 죽고 싶어. 친구들 곁으로 가고 싶어. 안 된다. 지우만은 살아야 한다. 지우만은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4월 25일 지우가 자해를 시도했다. 유리 조각으로 손목을 그었다. 다행히 깊지 않았지만 피가 많이 났다. 나는 그녀를 구했다. 하지만 지우는 나를 원망한다. 왜 살렸어? 왜라고 울부짖는다. 4월 30일 지우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같은 증상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에 데려가면 모든 게 탄로날 것이다. 하지만 지우를 잃을 수는 없다. 5월 3일 지우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다. 엄마에게 전해줘. 미안하다고. 그리고 오빠를 용서해달라고. 무슨 소리인가? 지우는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지킬 거다. 5월 5일 지우가 죽었다. 새벽에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마지막 말은 엄마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사랑도 모든 것을. 수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22년간 기다려온 진실이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다. 딸이 친구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절망했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부르며 죽어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가족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제 나는 혼자다. 영원히 혼자일 것이다. 이모 미안해요. 지우 미안해.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춘천지소에서는 산정로 483번지 지하실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물들에 대한 정밀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다. 세 소녀의 유골은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각종 유품들이 하나씩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사관 김정호은 낡은 가방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지우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물품들이었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지갑, 친구들과 함께 찍으려 했던 후지 필름 카메라, 그리고 몇 권의 교과서와 공책들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주목을 끈 것은 가방 안쪽 은밀한 주머니에서 발견된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이게 뭔가요? 젊은 수사관이 물었다. 김정호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다. 누렇게 바랜 편지에는 지우의 송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고 곳곳에 눈물 자국으로 보이는 얼룩들이 있었다. 엄마에게라고 시작되는 그 편지는 지우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들로 가득했다. 춘천 경찰서로 돌아온 김정호는 수미에게 그 편지의 존재를 알렸다. 어머님, 지우 씨가 마지막에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수미의 손이 떨렸다. 22년간 기다려온 딸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읽어줘요. 제가 직접 읽기에는 김정호가 편지를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 편지를 엄마가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동현이 오빠를 믿었던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는 동현이 오빠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죠. 저도 처음에는 오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의 마음은 달랐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혜운이와 민정이가 제 친구들이 쟤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오빠의 채 타자고 했거든요. 민정이는 싫어했어요.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빠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 결정 때문에 제 친구들인 엄마 혜운이가 마지막에 한 말을 전해드릴게요.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는 함께 있는 거야. 혜운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우야, 우리 다음 생에서도 친구하자.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매일 저를 기다릴 거라는 걸 알아요. 학교와 벤치에 앉아서 저를 찾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엄마, 제발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저까지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동현이 오빠에 대해서는 오빠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빠도 많이 아파했어요. 우리가 아파할 때마다 오빠도 같이 울었어요. 오빠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가족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오빠에게 보여준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저는 알아요. 하지만 오빠는 그 사랑을 이해한 것 같아요. 오빠에게도 진짜 가족이 있었다면, 진짜 사랑을 받아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엄마, 제가 가장 그리운 건 엄마의 미역국이에요. 매일 아침 끓여주던 그 따뜻한 미역국이요. 그리고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이요. 엄마의 우리 지우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가장 그리워요. 엄마, 저는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엄마가 있어서 무서울 게 없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른 하늘색 꽃무늬 커튼 기억하세요? 봄에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했던 그 커튼이요. 그 커튼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엄마를 생각할게요. 엄마도 그 커튼을 보면서 저를 생각해 주세요. 엄마,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응석 부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친구들처럼. 저도 곧 갈 것 같아요. 무서워요, 엄마.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혜운이와 민정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빠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다시 우리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제발 저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키워준 딸이에요. 엄마가 사랑해준 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동현이 오빠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빠도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나름대로는 진심이었어요. 엄마의 넓은 마음으로 오빠를 이해해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다음 생에서는 꼭 엄마의 딸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엄마를 혼자 두고 가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건강하세요. 엄마. 행복하세요. 엄마의 딸 지우가 편지를 다 읽은 후 조사실은 정적에 잠겼다. 수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수사관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7세 소녀가 죽음 앞에서 어머니를 걱정하며 쓴 그 편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리 지우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잘못도 아닌데 친구들한테까지 미안해하고 수미는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다. 20년간 듣고 싶어 했던 딸의 목소리였다. 비록 편지로 남아 딸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가슴 아팠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 아이를 너무 믿었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수미의 속삭임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김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이동현 씨와 대면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수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만나겠어요. 그 아이를 동현이를. 만나겠어요. 오후 삼시 춘천 경찰서 면회실에 수미와 동현이 마주 앉았다. 22년 만의 재회였다. 동현은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미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 침묵 후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동현아. 동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타케게 정말 미안해요. 수미는 딸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다. 지우가 너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 마지막까지 너를 걱정했어. 동현이 편지를 보며 무너져 내렸다. 안 돼요. 지우가 날 걱정할 필요 없는데. 모든 게 제 잘못인데 너는 3명의 딸을 죽였어. 수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 태훈은이와 민정이 부모님 그리고 나까지. 너는 한 명의 살인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야. 동현이 바닥에 엎드렸다. 죽여주세요.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수미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죽는 것으로는 안 돼. 너는 살아서 평생 속죄해야 해. 그게 지우가 원하는 거야. 2017년 3월 25일 토요일 춘천 시내 곳곳에서는 22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소문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었다. KBS 춘천 방송국에서 특별 뉴스를 방송한 후 전국의 언론사들이 춘천으로 몰려들었다. 춘천 여고생 3명 실종 사건 22년 만에 해결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명동거리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를 읽으며 수군거렸다. 22년 동안 그 어머니가 혼자 기다렸다는 게 믿어져. 세상에 그 동현이라는 놈이 바로 윗집에 살던 애였다고. 오주 근처 벤치에서는 나이든 할머니들이 모여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수미는 모든 관심과 동정을 피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세 소녀의 묘지로 향했다. 춘천시립공원 묘지는 의암호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22년 전 실종된 후 상징적으로만 존재했던 새 소녀의 묘비는 이제 진짜 안식처가 되었다. 혜운이와 민정이의 유골은 부모들의 요청으로 지우 옆에 나란히 안장되었다. 새 친구가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어 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수미는 매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묘지에 도착했다.
3개,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을 놓고 딸이 좋아하던 미역국과 친구들이 즐겨 먹던 떡볶이를 올렸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지우야, 오늘 아침에 네가 좋아하던 SBS 아침 드라마 재방송을 봤어. 기억나니? 우리 같이 보면서 여주인공이 바보 같다고 투덜거렸잖아. 수미의 목소리는 22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혜우나 민정아, 너희들도 잘 지내고 있지? 지우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친구들이 함께 있어줘서 엄마는 조금 안심이야. 혜운이의 어머니 김선희 씨도 매주 토요일이면 묘지를 찾았다. 22년간 딸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채 살아온 그녀는 수미를 만나면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수미 씨, 22년 동안 혼자의 무게를 견뎌내셨군요. 저희는 중간에 포기했는데, 하지만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기억한 거죠. 민정이의 아버지 이종수 씨는 딸이 실종된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 가정이 파탄났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그는 술을 끊고 딸의 묘 앞에서 눈물로 참회했다. 민정아, 아빠가 너를 제대로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수미 이모가 아니었다면 너희를 영원히 찾지 못했을 거야. 3월 마지막 주말, 춘천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추모식이 열렸다. 1995년 당시 재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교장실에는 세 소녀의 사진이 걸렸고 정문 앞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원한 친구 박지우, 김하운, 이민정을 기억하며 1978, 1995 그들의 우정은 시간을 초월한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었던 박윤정 교사는 이제 정년을 앞둔 원로 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추모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2년 전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수미 씨께서 22년간 혼자 진실을 찾아 헤매실 동안 저희는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1995년 당시 2학년 동기였던 학생들도 이제 40세가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추모식에 참석해 친구들을 기억했다.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특히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죠. 혜운이는 항상 밝았어요. 반 분위기가 무거우면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던 아이였어요. 민정이는 조용했지만 따뜻한 아이였어요. 친구들 고민을 잘 들어주고 항상 진심으로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수미는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도 묘지에서 딸들과 시간을 보냈다.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이제서야 찾은 딸과의 시간이 더 소중했다. 지우야, 사람들이 엄마를 영웅이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냥 딸을 그리워한 엄마일 뿐이야. 22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한 무능한 엄마일 뿐이야. 수미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너를 찾았으니 엄마도 조금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 4월이 되면서 춘천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의암호 주변과 공지변에 벚나무들이 하얗고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다. 수미는 벚꽃가지를 꺾어와 묘비 앞에 놓았다. 지우야, 네가 좋아하던 벚꽃이 폈어. 너희들이 사진 찍으려고 갔던 미래 약속 전망대의 벚나무도 꽃이 폈을 거야. 그 무렵 춘천시에서는 새 소녀를 기리는 작은 기념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미래 약속전 망대 근처에 우정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벚나무를 심고 새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비석을 세우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것이었다. 22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지우의 방 커튼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낮고 바른 하늘색 꽃무늬 커튼 대신 새하얀 바탕에 벚꽃 무늬가 그려진 커튼을 달았다. 지우야, 새 커튼이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 벚꽃 무늬잖아. 너희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미래 약속전. 망대의 벚꽃처럼. 수미는 커튼을 달며 딸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 엄마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너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거야. 사회 커튼이 봄바람에 살랑거릴 때마다 순미는 딸이 엄마 예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수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끝은 훨씬 더 아름답고 슬픈 방식으로 다가올 예정이었다. 수미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딸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남겨줄 선물이 무엇인지를 2017년 7월 15일 일요일 춘천에 장마가 끝나고 첫 번째 맑은 날이었다. 수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평안함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수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지우의 방으로 갔다. 새로 단 하얀 벚꽃 무늬 커튼이 새벽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지우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오랜만에 의암회가 볼까? 수미는 딸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요즘 들어 자주 딸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이 어디선가 듣고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아침 8시 수미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의암으로 향했다. 지우가 좋아하던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혜운이와 민정이가 즐겨 먹던 김밥과 떡볶이까지 준비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을 때 몇몇 승객들이 그녀를 알아봤다. 하지만 이제는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다. 저분이 22년 동안 딸을 찾으신 분이시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나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수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늘 딸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중요했다. 의암에 도착한 수미는 22년 전 새소녀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던 그 자리를 찾아갔다. 미래 약속 전망대로 향하는 입구 근처 벚나무들이 줄지어서 있는 곳이었다. 지금은 7월이라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푸른 잎사귀들이 호수 위로 그림자를 드이우고 있었다. 수미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지우야, 혜우나, 민정아, 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음식 다 가져왔어. 함께 먹자. 그녀는 젓가락을 3벌 꺼내놓고 마치 딸들이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음식을 나누어 놓았다. 의암호의 수면은 거울처럼 맑았다. 멀리 소양강댐이 보였고 주변 산들이 물에 비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수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22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렸다. 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싶어 했을지. 지우야, 엄마가 너희들 대신 사진을 찍어줄까? 수미는 가방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요즘 들어 딸들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구입한 것이었다. 그녀는 벚나무와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마치 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점심을 먹은 후 수미는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22년 전에는 딸을 찾느라 정신없이 헤맸던 이 길을 이제는 여유롭게 걸을 수 있었다. 길게 핀 들꽃들이 예뻤고 나무 그늘이 시원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오후 3시쯤 수미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며칠 전부터 싸우던 일기장이었다. 22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 쓰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에게 쓰는 편지 형식이었다. 지우에게 2017년 7월 15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날씨도 맑고 마음도 평온해. 엄마가 22년 동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 건 처음인 것 같아. 지우야, 엄마는 이제 알겠어. 네가 왜 마지막 편지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라고 했는지 네가 엄마의 행복을 걱정했구나. 착한 우리 딸. 하지만 지우야, 엄마는 기다린 게 아니었어. 너와 함께 살아온 거였어. 22년 동안 매일매일 너와 함께 있었어. 네가 없었다면 엄마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을 거야. 이제 엄마는 새로운 방식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매일 묘지에 가서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거겠지? 엄마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마지막까지 친구들을 걱정하고 동현이까지 용서해 달라고 한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엄마가 그런 딸을 키웠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혜운이와 민정이에게도 전해줘. 엄마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너희들도 지우처럼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었다고. 너희 부모님들도 너희들을 정말 그리워한다고. 지우야, 이제 엄마는 가야겠어. 너무 오래 있으면 너희들이 걱정할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너희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너희들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엄마, 사랑해. 우리 지우.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엄마가 수미는 일기를 다 쓰고 나서 그것을 벤치 위에 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우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함께 놓았다. 두 통의 편지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 마치 모녀의 대화 같았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의아호 수면에 노을이 비쳐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22년 전 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수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마치 딸들이 마지막 선물을 주는 것 같았다. 정말 아름답구나, 지우야. 너희들이 이 풍경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수미는 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저녁 수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벤치 위에 놓인 두 통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더 바라본 후 발길을 돌렸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구부러진 어머니가 아니었다. 딸의 사랑을 받고 평안을 찾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호수, 관리원이 벤치에서 두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수미는 이미 어디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의아모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다. 딸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의아모 주변에 벚꽃이 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수미와 새 소녀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모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도 춘천에 봄이 오면 의아모 위로 벚꽃 꽃집들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진다. 마침내 명예 여인이 하늘에서 춘천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아름다운 도시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22년 830일 한 어머니가 딸을 기다린 시간입니다. 수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모성애의 위대함과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수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온 세상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과연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동현이었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버린 그 잔혹한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지. 동현에게 용서를 구하는 지우의 마지막 편지, 22년 동안 변치 않은 수미의 믿음, 그리고 끝까지 함께했던 새 소녀의 우정.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메아리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교훈을 남깁니다. 춘천에 봄이 오면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마지막까지 기다린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가족의 유대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 이 감동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